용사 루크는 위험한 거대 용을 마주하고 미소를 짓는다. 그는 동료들이 지켜보는 동안 괴물을 향해 달려간다. 다른 동료들은 그를 응원하면서 그를 지원하기 위해 마법을 건다. 루크는 칼을 들고 괴물을 향해 뛰어올라 반드시 죽이겠다고 맹세한다. 결국 용의 머리는 용사의 발밑에 놓인다. 그날 밤 그들은 용의 시체 옆에서 불을 피워 야영한다. 현자 오트는 다른 사람들에게 아직 다른 용들이 숨어 있다고 알린다. 성녀 레이샤는 루크의 얼굴에서 걱정을 보고 그에게 미소를 지으며 모든 것이 괜찮을 것이라고 안심시킨다. 얼굴을 붉히는 남자는 그녀의 말에서 위안을 받지만 몇 시간 후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자신을 발견한다. 그의 앞에는 그의 동료들이 있다. 그의 힘이 빠지는 것을 지켜보면서 그들은 모두 그와 헤어질 곳이 여기라고 말한다. 루크는 왜 그들이 자신을 공격했는지 혼란스러워하며 이유를 알려달라고 요구한다. 레이샤는 유감스럽게도 그 이유는 그가 국가를 위해 괴물을 쉽게 도살할 수 있는 유일한 S급 용사이기 때문에 괴물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제 괴물의 위협이 드디어 끝났으니 그는 유일하게 남은 괴물이다. 오트는 그를 더 오래 살려두면 왕국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덧붙인다. 루크는 왕국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은 절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소리친다. 레이샤는 지금은 사실이지만 미래에는 마음이 바뀔 수도 있다고 대답한다. 마법사 엘리는 그녀의 신성한 검을 레이샤에게 준다. 루크는 그들이 정말로 이럴 줄은 몰랐다는 듯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바라본다. 조심스럽게 그는 땅에 있는 자신의 검을 잡으려 한다. 오트는 손가락을 튕겨 루크가 도망가기 전에 그를 휘감는 마법 사슬을 소환한다. 현자는 루크에게 옛 친구들에게 죽는 것이 그들이 줄 수 있는 유일한 답이라고 말한다. 파티의 작은 요정은 S급 용사의 상황을 보고 웃는다. 루크는 엘리에게 그녀가 실수하고 있다고 설득하기 위해 말을 건다. 그녀의 죄책감에 젖은 얼굴은 그를 죽이기를 꺼리는 것을 보여준다. 오트는 그녀에게 그를 끝내는 것이 여전히 그녀의 임무라고 말한다. 그래서 소녀는 루크에게 다가가 그에게 마법 지팡이를 사용할 준비를 한다. 소녀의 몸이 떨리고 그녀는 울기 시작한다. 오트와 리샤는 이것이 그녀에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리샤는 그녀를 대신하여 자원한다. 그녀는 대신 신성한 검을 들고 루크에게 다가간다. 그녀는 그의 마지막 말이 무엇인지 묻고 무기를 휘두를 준비를 한다. 그는 그녀에게 그들이 오늘 한 일을 절대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자 리샤는 그를 즉시 죽였다. 루크는 자신의 동료들이 축복으로 알려진 기적적인 힘 덕분에 가장 강력한 모험가라고 설명하기 위해 이야기한다. 현자 오트는 위대한 정령의 축복을 받았다. 마법사 엘리는 마왕의 축복을 받았고 성녀 리샤는 여신의 축복을 받았다. 그는 이어서 자신은 불사조, 즉 불멸의 신성한 새의 축복을 받았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사실 때문에 그는 결코 죽을 수 없다고 선언한다. 3개월 후 거대한 킬러벌들이 아젬 마을에 들어가려고 한다. 마을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그들을 마주하는 사람은 루고로만 알려진 검은 금속 마스크를 쓴 남자이다. 루고는 마을 약사인 릴리에게 물러서라고 말한다. 강력한 화염 마법으로 가면을 쓴 남자는 모든 킬러벌들을 날려버리고 그 과정에서 숲입구의 일부를 파괴한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힘에 영웅을 환호한다. 릴리를 제외하고는 그의 힘이 가져다주는 위험에 대해 불안해한다. 그녀는 루고가 실제로 누구일지 의심하면서 그를 응시한다. 나중에 릴리는 촌장을 방문하여 루고에 대해 이상한 점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녀의 긴급함에도 불구하고 늙은 촌장은 여전히 호기심이 많고 쾌활하다. 그녀는 계속해서 가면을 쓴 남자가 너무 강하다고 말하면서 그가 혼자서 괴물과 도둑대를 모두 쓰러뜨린 많은 상황을 언급한다. 촌장은 그 때문에 마을이 평화로워졌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릴리는 루고가 3개월 전 S급 모험가 루크가 사망한 시기와 동시에 마을에 나타났다는 이상한 우연에 대해 더 걱정한다. 그녀는 그 남자가 높은 현상금을 위해 루크를 쓰러뜨렸고 그 때문에 지금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있다고 믿는다. 촌장은 여전히 마을에 오는 사람을 외면하는 것은 자신의 철학에 어긋나며 루고가 도착한 이후로 나쁜 짓을 하지 않았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릴리는 그녀가 직접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촌장은 그에게 흑곰 문제를 처리해달라고 부탁했다고 알려준다. 나중에 릴리는 숲으로 걸어간다. 거기에서 그녀는 소정령에게 루고에게 길을 안내해달라고 부탁한다. 작은 금빛 빛의 구슬들이 그녀 앞에 나타난다. 그녀는 그들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하며 괴물에게도 안내하지 말라고 부탁한다. 그들의 안내를 받아 그녀는 루고에 대한 진실을 폭로하기 위해 결심하며 달려간다.
그녀는 루고가 빈터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멈춘다. 릴리가 알아차리기도 전에 루고는 이미 그녀 옆에 있다. 충격을 받은 소녀는 그가 1초 전에 멀리 앉아 있었는데 어떻게 그녀 옆에 있는지 묻는다. 그는 그녀에게 앉아있는 사람은 그의 잔상일 뿐이며 천천히 사라진다고 말한다. 그러고 나서 그는 소녀에게 숲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물어 그녀를 긴장하게 만든다. 그녀는 그가 흑곰을 쫓아갔다는 소식을 듣고 그에 대해 걱정했다고 이야기를 꾸며낸다. 루고는 흑곰을 단순히 가둘 것이라고 대답하지만 소녀는 그렇게 쉽다고 믿지 않는다. 그는 그녀에게 킬러벌에게서 얻은 꿀로 가득 찬 벌집을 보여준다. 그는 그것을 땅에 놓고 그것을 둘러싼 중력 마법을 건다. 그녀는 그가 그렇게 고급 마법을 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에 놀란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곰이 오는 소리를 듣고 덤불 속에 숨는다. 흑곰이 나타나 벌집을 보자마자 배고픔을 느낀다. 그것은 그것을 향해 달려가 중력 마법을 밟게 만든다. 순식간에 곰은 격렬하게 땅으로 끌어당겨져 죽는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함정이 수십 마리의 곰을 죽였다. 그가 그렇게 쉽게 곰을 사냥하는 것을 보고 릴리는 가면 속에 누가 있는지에 대해 더욱 궁금해한다. 그녀의 눈은 GHI가 누구인지 그 어느 때보다 더 발견하려는 결의를 보여준다. 나중에 밤에 릴리는 일기에 3개월 전에 루크로 알려진 S급 모험가가 쓰러졌고 그 이후로 전 세계적으로 괴물의 위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적는다. 그 이후로 채소밭이 황폐해지고 가축이 도난당하고 생산과 유통이 혼란에 빠졌다. 다음날 릴리는 마을 상품을 실은 마차가 공격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화를 낸다. 마차 운전사는 그들이 셀프에게 둘러싸여 모든 것을 훔쳐갔다고 말한다. 그녀는 남아있는 몇 개의 상자를 보고 약과 허브조차도 도난당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녀 옆에 있는 할머니는 그녀의 달콤한 빵이 도난당했다는 사실에 더욱 화를 낸다. 릴리는 마을에 아직 빵이 남아있다고 그녀를 위로하려고 하지만 할머니는 도난당한 빵은 특별한 고급 걸작이었다고 말한다. 루고는 그들을 보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묻는다. 릴리는 그에게 마차가 도난당했다고 알리지만 가면을 쓴 남자가 이미 너무 많은 마차 상자 묶음을 들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마차 운전사는 도난당한 화물이 돌아왔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는다. 루고는 그에게 실프에게서 가져왔다고 말한다. 릴리는 드디어 약을 더 만들 수 있게 되어 흥분한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모든 상자를 검사한다. 상자. 릴리는 루고가 불안해하는 것을 알아차린다. 그는 그녀에게 마차 크기를 고려하면 상자 수가 여전히 적은 것 같다고 말한다. 그러자 할머니는 그녀의 달콤한 빵이 들어있어야 할 상자가 비어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울기 시작한다. 그것은 릴리가 그녀의 상자를 확인하고 약이 비어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만든다. 이것은 루고를 실프에게 화나게 만들고 그는 손을 꽉 쥐기 시작한다. 지진이 시작되지만 그들은 그것이 루고가 땅을 밟아서 발생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숲으로 가서 실프에게서 모든 것을 되찾겠다고 맹세한다. 릴리는 그를 따라가면서 함께 가겠다고 말한다. 사실 그녀는 루고가 너무 화가 나서 마을과 함께 모든 것을 파괴할까봐 두려워한다. 한편 페이라는 실프가 공중에 떠다니며 루고와 릴리가 걷는 것을 스토킹하고 있다. 그녀는 자신의 함정으로 가면을 쓴 남자를 잡을 것이라고 맹세합니다. 루고는 그녀를 발견하고 화염 마법으로 그녀를 공격합니다. 이로 인해 실프는 땅에 쓰러집니다. 루고는 인내심이 없어 그녀에게 여왕이 어디 있는지 말하라고 요구합니다. 페이는 마지못해 그들을 자신의 집으로 안내합니다. 그녀는 여왕이 숲 깊숙이 있다고 두 사람에게 알리고 여왕이 숨겨둔 모든 함정을 보여주는 표시가 있는 지도를 건네줍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루고에게 제발 그녀를 놓아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소녀는 여왕이 그들을 더 도우면 벌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눈물을 글썽이며 더 애원합니다. 릴리는 그녀에게 자비를 베풀고 루고에게 그녀를 놓아달라고 부탁합니다. 페이는 그녀의 친절함을 칭찬합니다. 루고는 페이를 자기 쪽으로 끌어당겨 간지럽힙니다. 결과적으로 실프는 무언가를 떨어뜨립니다. 릴리는 그것을 집어들고 속옷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그것이 자신의 옷이라는 것을 깨닫고 훔쳐갔다고 소리칩니다. 루고는 릴리에게 실프들이 마법을 훔쳐왔다고 알립니다. 릴리는 페이에게 이것이 사실인지 묻지만 페이는 부인하며 가면을 쓴 남자가 실제로 훔쳐갔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릴리는 거짓말을 한다고 그녀에게 소리칩니다. 루고는 실프의 말을 절대 믿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릴리는 충분히 참았고 페이에게 즉시 여왕이 어디 있는지 말하라고 요구하며 페이를 위협합니다. 세 사람은 실프의 둥지에 도착했고 루고는 모든 실프를 화염 마법으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루고, 릴리, 페이는 의식을 잃은 많은 실프들을 지나 여왕의 방문에 도착할 때까지 걸어갑니다. 릴리는 페이에게 함정이 있는지 묻습니다. 페이는 없다고 말하지만 장난기 가득한 미소를 짓습니다. 그녀는 너무 의심스러워 보여서 루고는 문을 폭파시키고 산산조각이 납니다. 그들은 여왕이 충격으로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고는 그녀가 폭발을 견뎌낸 것에 감탄합니다. 여왕은 다시 일어나고 릴리는 그녀가 얼마나 빨리 회복하는지에 감탄합니다. 여왕은 자신을 마야라고 소개하고 그 폭발로는 자신을 쓰러뜨릴 수 없다고 자랑합니다. 자신감 넘치는 태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통스러워 보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괜찮다고 선언하면서 자신이 괜찮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야는 요정왕의 축복을 받았으며 이는 누구도 그녀를 건드릴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피샤는 여왕 폐하를 응원합니다. 루고는 요점을 말하며 그녀와 그녀의 백성들이 훔친 화물이 어디 있는지 묻습니다. 마야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큰 소리로 부인하지만 속으로는 그 남자를 두려워합니다. 그러고 나서 루고는 그녀의 백성들이 인간에게서 무기와 약물을 훔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습니다. 여왕은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고 자랑스럽게 대답합니다. 그녀는 루크가 죽었기 때문에 인간을 물리치고 실프의 시대를 열 수 있는 완벽한 기회라고 설명합니다. 그녀는 릴리를 가리킵니다. 금빛 빛의 구슬이 릴리의 가슴에서 나옵니다. 이로 인해 그 소녀는 의식을 잃고 루고가 그녀를 잡습니다. 빛의 구슬은 마야의 손으로 향하고 그녀는 그것을 잡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도둑질 마법이 영혼까지 훔칠 수 있다고 밝힙니다. 그녀는 루고의 영혼도 빼앗으려 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주문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루고는 자신의 마법이 자신보다 더 큰 마력을 가진 사람에게는 통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페이는 그의 주장에 모욕감을 느끼며 인간은 여왕 폐하의 힘에 결코 미치지 못한다고 믿습니다. 루고는 자신이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고 말하며 헬멧을 벗습니다. 마야는 그의 얼굴을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페이스는 여왕이 걱정하는 것을 보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묻습니다. 마야는 어렸을 때 어머니인 이전 여왕이 일부 인간과 마주치지 말라고 경고했던 것을 회상합니다. 그 중에는 S급 모험가 루크도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그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루크는 릴리의 영혼과 화물을 돌려받겠다고 말합니다. 루크가 손을 흔들자 마야와 페이는 그의 중력 마법의 무거운 무게를 경험하고 몸이 꼼짝 못하게 되고 계속해서 땅바닥에 밀려납니다. 압력이 너무 높아서 페이는 의식을 잃습니다. 마야는 여전히 일어나려고 애씁니다. 루크는 그녀에게 자신의 행동을 반성했는지 묻습니다. 자존심 강한 여왕은 절대 그러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속으로는 실프 여왕으로서의 의무를 위해 강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녀는 결코 그와 같은 사람에게 질 수 없다고 결심하며 소리칩니다. 이로 인해 루크는 그녀를 중력 마법에서 풀어줍니다. 그녀는 그녀를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는데 왜 주문을 취소했는지 묻습니다. 루크는 왜 전쟁을 시작하려고 생각하는지 묻고 여왕은 당황합니다. 그는 그녀의 백성들이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고 평화롭게 지낼 수도 있었다고 상기시킵니다. 마야는 그가 사라진 이후로 괴물들이 그의 백성을 공격하는데 더 적극적으로 변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인간에게 도움을 요청하려 했지만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그녀는 그때 인간의 눈에서 공감대가 부족한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녀는 괴물의 위협을 다시 깨닫도록 인간 왕국을 점령하기로 결정한 순간이었다고 설명합니다. 그녀는 그때까지 인간이 괴물을 사냥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도망치지 못한 유일한 이유는 그가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그에게 자신을 처형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녀의 유일한 요청은 그녀를 도운 동료들을 살려달라는 것입니다. 루크는 그녀에게 아집 마을에 오라고 대답하고 여왕은 놀랍니다. 그는 그녀의 백성을 보호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그의 조건은 그들이 인간을 공격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수도에는 그녀가 결코 이길 수 없는 강한 인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야는 이를 깨닫지 못하고 그가 진지한지 묻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그렇다고 대답합니다. 그의 눈을 보면서 마야는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더 이상 인간을 공격하지 않기로 동의합니다. 그녀는 손을 내밀고 그에게 그들을 보호하는데 동의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루크는 그의 손을 잡고 동의한다고 말합니다. 2주 후 릴리는 사기꾼의 집으로 향하여 그녀가 만든 약을 전달합니다. 그녀는 루고 때문에 모든 약과 다른 화물이 돌아왔다고 주장합니다. 그녀는 촌장에게 아짐 마을의 현재 상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습니다. 그는 아짐이 훨씬 더 나아졌다고 믿는다고 대답합니다. 그는 하멜에게 동의하는지 묻습니다. 하멜은 단팥빵을 원했던 할머니로 밝혀졌고 지금은 마야와 함께 많은 단팥빵을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릴리는 많은 수의 실크들이 아짐 마을에 정착했다고 보고합니다. 그들은 상품을 운반하고 외곽을 순찰하고 노인들을 돌보고 마사지를 해주는 것과 같은 일을 합니다. 밖을 내다보며 그녀는 실크들이 인간과 함께 밖에서 하루를 즐기는 것을 봅니다.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이지만 릴리는 여전히 불안함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녀에게서 훔쳤고 심지어 일시적으로 영혼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마야는 갑자기 그녀에게 가서 루고가 단팥빵을 좋아하는지 묻습니다. 릴리는 모르고 왜 묻는지 묻습니다. 순수한 미소를 지으며 마야는 루고와 함께 먹고 싶기 때문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녀의 미소는 너무 귀여워서 릴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 그녀를 껴안고 그녀에 대한 원한을 잊게 만듭니다. 촌장이 끼어들어 오늘이 무슨 날인지 상기시켜줍니다. 릴리는 수도에서 온 관리들이 마을을 검사하러 오기 때문에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녀는 그들이 한번 잘못 움직이면 검사관들이 SILF를 제거해야 한다고 결정할 수도 있다고 마야에게 상기시킵니다. 촌장은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심지어 검사관들이 마을을 사랑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합니다. 릴리는 여전히 조심하고 싶어하며 마야에게 그녀를 믿고 있다고 말합니다. 마야님께서는 감사관들에게 최고의 환대를 보여주시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마차가 아짐 마을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아짐 마을의 요정 상태를 확인하는 현재 임무를 좋아하지 않는 길드 감사관 룰루가 타고 있습니다. 그녀와 함께 조사관 가람이 있는데 그는 아짐 마을이 교활하고 장난기 많은 성격을 고려할 때 요정들에게 속고 있을까 봐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는 시급 모험가조차도 요정을 쓰러뜨리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면 일반 마을 사람들은 가망이 없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룰루는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를 데려왔다고 말합니다. 가람은 요정들이 조금이라도 수상한 움직임을 보이면 베어버리겠다고 말합니다. 마차가 갑자기 멈춥니다. 룰루와 가람은 밖을 내다보며 숲에서 무언가가 나오는 실루엣을 봅니다. 그들은 그것이 정교한 요정의 장난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가람은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운전자에게 말을 움직이라고 소리칩니다. horses, 잠시 후 마차는 데스웜이라고 알려진 거대한 지네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위험에도 불구하고 룰루는 처음으로 데스웜을 보게 되어 매우 신났습니다. 그녀는 가람에게 괴물을 쓰러뜨리라고 명령하지만 그는 심지어 랭크 모험가조차도 그것을 죽일 수 없다고 말합니다. 마차 안이 갑자기 어두워집니다. 룰루와 가림은 데스웜의 얼굴이 바로 창문 밖에 있고 그들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다는 사실에 공포에 휩싸입니다. 밖에서는 이미 거대한 몸이 마차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그들의 마지막이라고 걱정합니다. 천천히 데스웜이 마차의 몸을 감습니다. 가람이 밖으로 나가 그 생명체와 마주합니다. 그가 그것에게 돌진하려는 순간 루고가 뒤에서 그 생명체를 공격하여 목을 베었습니다. 룰루는 가람을 칭찬하지만 그는 자기가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그들은 철머리 남자가 그들을 구출하기 위해 도착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중에 루고는 그들을 마을로 안내합니다. 룰루는 그에게 모든 것에 대해 감사하지만 가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룰루는 가람의 자존심이 상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루고가 그가 쓰러뜨릴 수 없는 괴물을 쓰러뜨린 평범한 마을 사람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가람은 가면을 쓴 남자를 자세히 살펴보며 그가 평범하다는데 동의하는지 확신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마을 족장의 집으로 향합니다. 그들은 들어가서 족장과 요정이 활기찬 포즈로 그들을 맞이하는 것을 봅니다. 신나는 모습을 보이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룰루와 가림은 냉정하고 전문적으로 그들을 맞이합니다. 룰루는 주변을 보여주며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녀는 요정과 인간이 어떻게 함께 살고 있는지 보고하기 위해 왔다고 자세히 설명합니다. 족장은 요정이 온 이후로 삶이 더 나아졌다고 말합니다. 마야는 루고도 마을을 보여줄 때 함께 오라고 부탁합니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그와 함께 걷습니다. 가람은 룰루에게 그녀의 쾌활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공격할 틈을 하나도 찾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룰루는 루고에게서도 똑같은 경계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을 조사하기 위해 자신의 힘을 켜고 마야에게 시선을 고정합니다.
마야에 대한 정보가 담긴 여러 개의 그래픽 창이 룰루 주변에 나타납니다. 그녀는 마야가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이제 그녀가 얼마나 강력한지 알게 됩니다. 그녀의 힘은 룰루에게 그들이 마을에 오는 것이 옳았다고 믿게 만듭니다. 족장은 그녀가 마야가 귀엽고 사랑스럽다고 생각하고 그녀에게 그녀와 같은 사람을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룰루는 그녀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하지만 루고에게 시선을 고정합니다. 그녀는 그녀의 그래픽 창이 그녀가 읽을 수 없는 행설수설 언어를 제공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녀 앞의 창은 갑자기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루고의 얼굴 창으로 대체되어 그녀가 더 이상 캐묻지 말라고 요구합니다. 룰루는 루고의 얼굴 그래픽에 너무 겁을 먹어 물러섭니다. 루고는 그녀가 균형을 잃지 않도록 뒤에서 잡고 여자를 땀 흘리게 만듭니다. 그녀는 그가 누구인지 묻습니다. 루고는 그녀가 모르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는 이협적인 분위기로 대답합니다. 가람은 룰루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알 수 있어서 그녀에게 두통이 있다고 말합니다. 마야는 완벽한 첫 번째 정거장은 약국이라고 선언하기 위해 끼어듭니다. 마야는 약국집을 보여주지만 가람은 그녀에게 낡아 보인다고 말합니다. 루오가 그가 무례하다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같은 것을 느낍니다. 루고는 문을 두드려 릴리에게 환자가 있다고 말합니다. 릴리가 문을 열어 그들을 맞이합니다. 룰루에게는 그녀가 약사가 되기에는 너무 어려 보입니다. 릴리는 룰루에게 그녀의 두통에 대해 이미 알고 있으며 모든 것이 치료 준비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환자를 눕게 합니다. 가람은 주변에 진짜 의사가 있는지 묻고 마야는 그가 정말 무례하다고 말하게 만듭니다. 릴리는 그녀가 멋진 의사가 아니라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하고 마야는 그녀가 놀라운 약사라고 옹호하게 만듭니다. 로우는 로쿰에서 나는 약초 냄새로 그녀가 경험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녀가 자신을 치료하는 것에 안심합니다. 릴리는 미성년 정령들에게 환자가 어디가 아픈지 물어봐서 황금 구슬이 나타나게 합니다. 그녀는 룰루에게 그녀가 미성년 정령들의 축복을 받았다고 설명합니다. 황금 구슬은 릴리에게 두통의 원인을 알려줍니다. 룰루는 그녀가 쉽게 진단하는 것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릴리는 페이에게 약을 가져오라고 부릅니다. 가람은 그녀에게 조수가 있다는 것에 충격을 받습니다. 문이 열리자 가람은 페이가 셀프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습니다. 그녀는 릴리에게 약을 가져다주고 가람을 더욱 충격에 빠뜨립니다. 그러자 릴리는 환자에게 약을 보여주며 하나는 마법의 흐름을 조절하고 다른 하나는 두통을 완화한다고 설명합니다. 룰루는 감명을 받습니다. 그녀는 수도의 의사들이 구하는 데 걸리는 시간과 같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릴리는 페이와 다른 요정들이 숲약초에 대해 매우 잘 알고 정확히 어떤 약초를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지 알기 때문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들 덕분에 희귀하고 값비싼 약을 항상 비축해 둘 수 있습니다. 룰루는 요정들이 인간을 약초와 함께 신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의심스럽습니다. 그녀는 그들의 유대가 진실인지 알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약을 손에 쥐고 있습니다. 그녀는 약을 삼키자 즉시 두통이 사라집니다. 그녀는 수도에서도 들어본 적 없는 약과 같아서 감명을 받습니다. 릴리는 페이의 도움으로 직접 만든 약이라고 설명합니다. 릴리는 그녀가 축복, 지식 및 기술을 갖춘 젊은 여성이라는 것을 검토하고 그녀가 오지에 있다는 것이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약사에게 수도에 오는 것을 고려한 적이 있는지 묻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기술이 그곳에서 수요가 많을 것이고 길드가 그녀에게 큰 진료소를 줄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릴리는 제안을 거절합니다. 룰루는 그녀가 최고의 시설, 발전의 여지, 그리고 막대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왜 그런지 묻습니다. 약사는 단순히 그녀가 아집 마을을 사랑한다고 대답합니다. 그녀는 더 나은 시설을 원하지만 사람들이 더 나은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원하기 때문이라고 인정합니다. 그녀는 또한 단순히 급여와 셀프 주변에 있는 것만으로도 약초에 대한 지식과 환자가 올 때 미리 경고할 수 있는 능력 때문에 약사로서 성장한다고 설명합니다. 룰루는 릴리가 도착하자마자 그녀를 위해 준비되어 있던 것을 회상합니다. 마야는 그들이 마을 전체를 날아다니며 이상한 점이 있으면 알려준다고 설명합니다. 요정 또한 루고와 함께라면 마을이 가장 안전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수도에 관심이 없다고 말합니다. 가람은 루고가 킬러웜을 쓰러뜨린 것을 회상합니다. 그는 가면을 쓴 남자에게 마을에서 어떻게 정상적으로 사는지 보여달라고 부탁합니다. 루고는 동의하고 그들이 그를 따라가라고 조언합니다. 그들은 숲으로 향하고 룰루와 가림은 무언가로부터 필사적으로 도망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루고에게 그의 일상 루틴을 보여달라고 부탁한 것을 회상합니다.
이제 두 사람은 많은 대스웜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무리를 지휘하는 것은 다른 것보다 더 큰 대스웜입니다. 두 사람은 아무 일도 없는 듯 편안하게 쉬고 있는 루고, 족장, 마야 근처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족장에게 도망치라고 부탁하지만 그는 이런 일은 항상 일어난다고 말하며 침착함을 유지합니다. 노인은 심지어 그들에게 차를 제공합니다. 그들은 노인에게 그들이 어떤 종류의 위험을 다루고 있는지 이해시키려고 흔듭니다. 갑자기 많은 죽음의 벌레들이 의식을 잃습니다. 마야는 룰루와 가림에게 자신의 도둑 마법으로 그들의 영혼을 훔쳤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괴물의 영혼조차도 그녀에게서 안전하지 않다고 자랑합니다. 그들은 그녀에게 거대한 것도 처리해달라고 부탁하고 큰 녀석은 겁을 먹습니다. 마야는 그 큰 녀석은 자신의 마법의 면역이라고 알려줍니다. 루고는 그녀에게 그 핵이 이마 위에 높이 있으며 그녀의 도둑 마법이 닿을 수 없다고 알려줍니다. 가람은 루고에게 싸우지 말라고 경고하지만 가면을 쓴 남자는 허리에 있는 검에 더 집중합니다. 그는 빌릴 수 있는지 묻습니다. 가림의 검으로 루고는 괴물과 맞섭니다. 뒤에서 마이아가 그를 응원합니다. 거인이 그에게 돌진하고 루고는 전투 자세를 취합니다. 룰루는 그 자세를 알아봅니다. 그녀는 가람에게 그가 루크와 같은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루고는 빠른 속도로 앞으로 나아갑니다. 잠시 후 거대한 죽음의 벌레가 두 동강난 것으로 드러납니다. 마야는 그의 승리를 응원합니다. 촌장은 조사관들에게 루고가 아집 마을의 수호자임을 이해시킵니다. 그들은 그 자리를 보고 완벽하게 이해합니다. 조사관들은 마차를 타고 돌아갑니다. 룰루는 아집 마을과 셀트족이 선진 농업 지식을 가져온 방법, 그들의 손재주가 산업을 발전시킨 방법, 그들의 크기와 이동성이 정보 네트워크를 개발한 방법에 대한 보고서를 낭독합니다. 고령화 인구에 대한 그들의 지원은 축복입니다. 그녀는 실크족이 인간에게 매우 협조적인 이유는 아집 마을이 주변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하며 보고서를 마칩니다. 릴리는 그녀의 보고서에 루고의 이름을 넣어야 할지 궁금해합니다. 가람은 그녀가 글쓰기를 망설이는 것을 보고 루고가 엄청난 자산이기 때문에 길드에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가람은 루고에게서 배우고 순위에 오르기 위해 루고에 대해 모든 사람에게 말하고 싶어 합니다. 룰루는 루고에게 그가 수도에 올 것인지 물었고 그는 오지 않을 것이라고 대답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가면을 쓴 남자는 릴리와 마야에게 계속 연락하여 결국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녀는 계속 그에게 연락하면 결국 루고도 얻을 수 있을지 궁금해합니다. 그녀는 루크가 사라졌으니 새로운 영웅을 얻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녀는 가람에게 이것이 그녀의 친구 리샤가 그녀에게 말한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가람은 그녀가 루크 파티에서 가장 강한 싱테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룰루는 리샤에게 루고에 대해 말할 것에 대한 흥분을 공유합니다. 조사관들이 떠난 지 일주일 후 다른 괴물이 진료소 뒤에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페이와 릴리는 무성하게 자란 잡초와의 치열한 전투에 갇힐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진지했습니다. 그들은 수년 동안 혼자 남겨진 후 야생으로 변했지만 이제 마지막 결전의 시간이었습니다. 두 숙녀는 날카로운 낯과 결심으로 무장하고 돌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3시간 후 평범한 요통에 굴복했습니다. 임무에 대해 궁금해하는 실프는 왜 갑자기 잡초를 깎아내야 했는지 궁금해하고 약사가 그 공간을 멋진 정원으로 바꾸고 싶어 한다고 듣습니다. 그렇게 하면 큰 어려움 없이 수집한 약초를 재배할 수 있습니다. 페이스는 숲에서 계속 수확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릴리는 그들 중 누구라도 괴물에게 공격받아 다치면 마음이 아플 것입니다. 그녀가 얼마나 그들을 아끼는지 보자 실프는 거의 울 뻔하고 그녀의 목표 달성을 돕기로 결심합니다. 그녀는 곧 돌아와서 얻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우미를 데려오겠다고 약속하며 달려갑니다. 혼란스럽지만 루고가 낫 중 하나를 들고 나타나 나머지는 자신이 처리하겠다고 말하면서 오랫동안 혼자 남겨지지 않습니다. 릴리는 그가 얼마나 강한지 잘 알고 있었지만 그도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믿으며 지켜봤습니다. 갑자기 그는 진지하게 그들에게 위험할 수 있으니 가까이 오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들이 더 의심하기 전에 그의 스윙에서 거대하고 날카로운 회오리 바람이 나타나 모든 잡초를 베고 파편을 날려버렸습니다. 여성들은 눈앞에 깨끗한 흙 조각만 남겨진 것에 충격을 받아 침묵했습니다. 잘린 잡초는 깔끔하게 쌓였고 그 일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예상대로 그는 그 일을 하기에 가장 좋은 사람입니다. 마침내 그들이 애초에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묻자 약사는 정원에 대한 그녀의 계획을 공유합니다. 관심이 있는 듯 릴리는 그녀가 심으려고 하는 씨앗 한 뭉치를 보여주는데 그것은 모노 회복무략의 재료로도 사용됩니다.
그는 그녀의 야망에 감명을 받고 그녀가 재배하려는 다양한 약초 식물에 대해 계속 이야기합니다. 가면을 쓴 남자는 기뻐하며 흙을 일하는 것이 실제로 재미있었다고 덧붙입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옆에 웅크리고 앉아 그녀는 그가 정말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하고 두 사람이 함께 일하는 모습은 페이의 마음을 설레게 합니다. 곧 여러 개의 흙침대가 준비되고 씨앗으로 가득 찹니다. 릴리는 루고에게 너무 많은 시간을 뺏은 것 같다고 느끼며 고마워하지만 그는 도움이 더 필요하면 언제든지 연락하라고 말합니다. 그 어린 소녀는 그의 친절함과 따뜻함에 매료됩니다. 과거에 그녀는 촌장과 맞서 그가 루크를 죽인 사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가 절대 벗지 않는 검은 헬멧은 확실히 소름 끼치지만 그는 그녀나 마을의 누구도 해친 적이 없습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그녀는 그를 아주 조금이라도 신뢰하는 것을 고려합니다. 밝은 미소가 그녀의 얼굴에 퍼지며 그의 도움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답례로 그녀는 그에게도 자신에게 다가가라고 말합니다. 그가 도울 수 있는 것이 필요하면 루고는 상황이 발생하면 그렇게 하겠다고 동의합니다. 그녀는 몰랐지만 릴리는 곧 그들이 방금 맺은 합의를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날 그 불쌍한 여자의 목소리가 집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페이는 걱정하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묻고 그녀의 친구가 편지 더미를 가리키며 떨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모두 약섞기 요청이었습니다. 모두 정밀도가 필요한 공식이며 그녀는 모두 만드는데 얼마나 걸릴지 모릅니다. 정상적인 것 외에도 상당히 의심스러운 요청이 있었는데 그녀는 나중에 보고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들이 애초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해하는 동안 루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그녀의 테이블에 쌓인 더미를 보고 놀라며 자신도 편지에 압도되었고 룰루가 수도에 그들의 이름을 퍼뜨렸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그가 받은 최악의 것은 아라트의 성스러운 교회에서 직접 온 위험 있는 편지였습니다. 릴리는 그 큰 소식에 충격을 받고 놀라워합니다. 결국 성스러운 교회는 영웅과 함께 있던 테살리아 성녀와 제휴하고 있습니다. 루고는 그녀가 그를 그녀의 파티에 초대했다고 밝힙니다. 그들은 즉시 반응할 수 없으며 그녀가 그들의 마을을 방문하려고 한다고 말할 때 더욱 그렇습니다. 편지를 살펴보면서 그들은 요청을 확인하고 가면을 쓴 남자에게 그것이 놀라운 기회이므로 받아들이라고 격려합니다. 같은 테스트에서 나쁜 경험을 떠올리며 그는 그녀가 다시 무언가를 할까 봐 두렵다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듣고 숙녀들은 즉시 오해하고 그것이 로맨스의 불행한 결말이었는지 궁금해합니다. 그 아이디어를 거부하며 그는 그녀를 보고 싶지 않다고 잘라 말합니다. 그러다가 릴리가 도움이 필요하면 돕겠다고 제안한 것을 떠올리며 그는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이라고 말합니다. 그 비밀스러운 남자는 그녀가 자신 대신 리샤를 만나 그녀의 초대를 거절하기를 원합니다. 그 소녀의 얼굴에는 땀방울이 흘러내렸고 그녀는 갑작스러운 요청에 멍해졌습니다. 그는 이것이 그의 호의라고 말하며 마무리합니다. 찻잔이 릴리의 손에서 떨렸습니다. 루고에게 도움을 제공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게 터무니없는 일이 될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긴장감에 떨면서 차를 따릅니다. 성녀는 여느 때처럼 위엄있고 순수해 보이는 관대한 미소로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들은 이미 그것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그녀의 황금빛 비단 같은 머리카락, 그녀의 전체 존재에서 뿜어져 나오는 우아함, 그리고 그녀 옆에 있는 분명히 강력한 성기사. 눈앞의 사람은 성스러운 교회의 성녀라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눈에 띄게 긴장한 약사는 그녀의 집에 그런 중요한 사람이 무슨 일로 왔는지 묻습니다. 하지 말라고 해도 상황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만듭니다. 마야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같으며 당황할 이유가 없다고 소리칩니다. 그녀는 요정 여왕에게 인정받았으므로 자랑스럽게 서 있기만 하면 됩니다. 리샤는 그녀가 약사로서의 탁월함에 대해 모두 들었다고 덧붙입니다. 그녀의 명성만큼 친절하게 그녀는 이대한 요정 여왕에 대해서도 들었다고 덧붙입니다. 그녀는 두 사람 모두 수도로 돌아와 그곳에서 봉사하기를 바랍니다. 두 사람은 갑작스러운 발표에 충격을 받고 그들이 마을에 머물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전에는 제안을 거절했다고 긴급히 상기시켜줍니다. 강철 브러쉬의 빠른 물결이 소녀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다. 성기사는 성녀에게 갑자기 향하는 움직임에 그녀를 노려보며 칼날을 겨누었다. 알리즈는 진정하고 칼날을 내리라는 말을 듣는다. 침착하고 냉정한 레이샤는 기사들이 때로는 너무 열정적이라고 말한다. 싱크 테스트 후보자가 다치면 모두에게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자제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릴리의 눈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고 그녀가 듣고 있는 말을 이해하려고 했었다. 현재 싱크 테스트는 가장 당연한 일인 것처럼 밝게 웃으며 확인한다. 그녀는 클리닉을 운영할 지능, 룰루에게 감동을 줄 기술,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얻은 신뢰를 가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그녀는 특별한 치유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대부분에게 선물이 될 것이다. 소녀의 손을 잡고 그녀는 혼자서 모든 것이 결정되었다고 판단하고 그녀를 성녀로 만들어 교회를 더욱 높은 영광으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발표한다. 릴리는 대화의 진행을 따라가지 못하고 반복적으로 거절한다. 손을 뗄 수 없자 그녀는 루고가 경고한 대로라고 확인한다. 그는 그 교활한 여자가 처음부터 공격적으로 나올 것이라고 그들에게 말했다. 만약 그들이 그녀에게 속도를 조절하게 한다면 그들은 그녀의 손바닥 안에서 놀아나게 될 것이다. 즉, 그녀가 존경하는 성녀에 대해 들은 것은 은혜와 사랑에 대한 것뿐이어서 그 소녀는 그녀가 그렇게 강하게 나올 리가 없다고 믿었다. 그는 그것이 바로 그녀의 전술이라고 말한다. 그녀는 그 이미지를 사용하여 누군가를 방심하게 만들어서 그들은 단지 떠있기 위해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만약 릴리가 여기서 모멘텀을 뒤집지 않으면 루고가 말한 대로 정확히 될 것이다. 이 경우 그녀는 시선을 돌려 먼저 할 말이 있다고 말한다. 기회를 얻은 용감한 소녀는 그들이 이미 그녀의 제안을 거절했고 방문객들에게 떠나라고 반복해서 말한다. 마야는 자랑스럽게 미소 짓고 앨리스는 칼날을 움켜쥐고 알리시아는 그녀의 주장에 놀란다. 이제 태도가 바뀌자 그 여인은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말한다. 손을 들어 올려 그녀는 그들을 수도로 순간이동시키기 위한 눈부신 마법진을 그들 아래에 소환한다. 일단 그들이 안전하게 성교회에 들어가면 모든 혼란이 해소될 것이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미소로 말하지만 마야는 더 잘 알고 그들은 그 위험한 여자에게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한다. 소녀의 손을 굳게 잡고 레이샤는 요정 여왕도 그들과 함께 하기를 바랐다고 인정하면서 시선이 바뀐다. 순간이동진이 더 밝아졌고 알리즈가 그들과 합류하기 위해 들어섰다. 상황은 점차 악화되고 있었다. 그때 그녀는 이 지점에 도달할 방법이 없다고 믿었지만 루고는 그들이 순전히 무지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뿐이라고 말한다. 상황이 너무 통제 불능이 되면 도움을 요청하라는 지시를 받는다. 릴리는 시키는 대로 그의 이름을 외친다. 바로 그때 가면을 쓴 남자가 즉시 창문을 깨고 들이닥쳤다. 그들은 그의 빠른 응답에 놀란다. 그는 만약을 대비해 근처에 머물고 있었지만 그들이 실제로 순간이동 마법을 사용할 줄은 상상도 못했다. 서로의 눈을 마주치며 그들은 도움을 요청하고 그는 그들을 끌어내기 위해 달려간다. 그러나 그것은 모두 레이샤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여 이제 그녀는 그들 모두를 가질 수 있다. 이것은 그녀에게 많은 시간을 절약해주고 그녀는 한 번에 모든 사람을 데려올 수 있다. 그들이 조금 늦게 왔다는 것을 깨닫고 공포가 그들의 얼굴에 퍼진다. 밝은 빛이 집 전체를 비추었다. 그렇게 전체 그룹이 마을에서 사라졌다. 페이는 하멜이 손님들을 위해 팬케이크를 만들었다며 신나게 집으로 들어왔다. 놀랍게도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친구들을 찾으려고 주위를 둘러보았고 그들이 에레테 성교회의 본부에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 릴리는 손에 흰색 옷을 들고 있었다. 그것은 교회에 존경받는 구성원만을 위해 예약된 신성한 예복이었다. 그녀는 그것을 이리저리 움직이며 그녀가 그렇게 좋은 옷을 입어도 괜찮은지 궁금해했다. 즉, 입지 않는 것도 어딘가 이상하게 느껴진다. 그들은 그녀의 집에서 너무 갑작스럽게 순간이동되었고 루고조차 취소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마법이었다. 그녀가 희망을 잃어갈 때 가면을 쓴 남자는 적의 영토에 있게 될 것이라고 진지하게 말하며 그들이 말하는 대로 하라고 충고한다. 어쨌든 그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그녀를 보호할 것이다. 그가 그녀에게 순종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에 그 젊은 여자는 예복을 입는 것과 평화를 이룬다. 몇 분 후 그녀는 이제 교회의 흰색과 금색 옷을 입고 그 어느 때보다 순수해 보인다. 그것은 완벽하게 맞았고 재단은 너무 훌륭해서 그녀는 결코 스스로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금색 액센트와 액세서리를 주목하며 그녀는 성녀가 되는 것의 특권을 깨닫는다. 이제 감을 잡은 그녀는 목을 가다듬고 거만한 표정을 지으며 가짜 추종자들이 그녀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고 말한다. 마야가 서둘러야 한다고 말하며 방으로 뛰어들자 페르소나는 금세 무너진다. 수줍게 자신이 하던 일을 숨기며 릴리는 실크 옷으로 시선을 돌린다. 그 어린 소녀는 자신의 임시 수녀 모습을 자랑스러워하며 돌고 돈다. 약사는 평소보다 훨씬 더 사랑스러운 옷을 입은 어린 여동생에게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 갑자기 무언가가 생각난 마야는 그녀에게 보여줘야 할 것이 있다고 말한다. 밖으로 조금 걸어가자 그들은 놀라운 이미지와 마주친다. 루고는 그의 검은 가면과 충돌하는 진주빛 흰색 갑옷을 입고 홀에 서 있었다. 그들은 합류를 위한 시험의 일부라고 주장하는 젊은 남자를 놀린다. 리샤는 뒤에서 나타나 그들이 모두 옷 갈아입기를 마친 것 같다고 말한다.
그녀의 트레이드마크인 밝은 미소로 그녀는 옷이 그들에게 잘 어울린다고 말한다. 이제 그들은 예배당 투어로 이동할 수 있다. 그것은 하늘만큼 높은 천장을 가진 위엄 있고 웅장한 공간이다. 그들의 입은 넓게 벌어졌고 그 지역의 아름다움에 넋을 잃었다. 그들은 그렇게 큰 예배당에 처음 와본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한가운데에는 여성과 새의 눈길을 사로잡는 그림이 있었다. 금발머리와 강철 갑옷을 입은 여성은 교회가 충실하게 숭배하는 여신 에레트이다. 그러나 그곳에는 또 다른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불타오르는 듯한 밝은 붉은새였다. 레이샤가 설명하려던 찰나에 루고가 끼어들어 그것이 불사조 베넥스라고 설명했다. 릴리는 그것이 무엇이든 치유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놀랐지만 만약 그것이 정말로 존재한다면 그녀와 같은 약사들은 직장을 잃을 것이라고 회상했다. 가면을 쓴 남자는 아무리 많이 죽어도 복수를 위해 돌아온다고 계속 말한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매우 골치 아픈 새였다. 그들은 그가 왜 그렇게 많이 하는지 궁금해하지만 그는 그것이 일반적인 지식일 뿐이라고 이유를 댄다. 다른 사람들은 그것에 정확히 동의할 수 없지만 대신 놀라운 그림에 집중하고 그 예술가에 의해 그려지기를 원한다. 루고는 베넥스와 에레브 모두 축복의 형태로 존재하며 요정왕이 이름을 알리면 그들처럼 그려질 수 있다고 말한다. 마야는 그의 말과 전설이 될 가능성에 감탄하는 반면 레이샤는 가면을 쓴 남자를 주에 깊게 연구한다. 그의 지식에 괴로워하며 그녀는 그가 조금도 관심이 없는지 묻는다. 그의 힘과 지능으로 그의 이름 또한 역사책에 불멸화될 수 있다. 그는 즉시 거절하고 그저 그런 생각조차 거부하지만 성녀는 그가 끝마치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대신 그의 손에 매달려 그에게 성기사가 되라고 말한다. 그녀의 눈은 그의 끊임없는 거부에도 불구하고 반짝이며 그가 언젠가 여신 옆에 자랑스럽게 서 있는 그림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릴리는 그 생각에 유혹되지만 신자들은 여전히 그의 거부에 맞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그녀는 그것이 그에게 가장 잘 어울릴 것이라고 계속 말하며 심지어 그의 검은 가면을 대체할 흰색 가면을 만들어주겠다고 제안한다. 이 시점에서 그는 억지로 손을 뗀다. 마침내 평정심을 잃은 그는 목소리를 높여 그들은 결코 성기사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모두가 예상치 못한 폭발의 충격을 받고 레이샤는 어딘가에 오해가 있었는지 궁금해한다. 그녀가 그를 처음 초대한 사람이었지만 그의 말은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이게 만든다. 다른 두 사람조차 혼란스러워한다. 자신이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깨달은 루고는 모든 것을 일축하고 혼자 움직여 다음 장소로 서둘러 향한다. 성녀 시험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그를 쫓는 동안 릴리와 마야는 서로에게 속삭이며 그 상황이 매우 이상하다고 생각한다. 알리시아는 그들이 처음 만난 것처럼 행동하지만 그는 마치 오랫동안 서로를 알아온 것처럼 말한다. 그들은 주에 깊게 지켜보며 모든 것이 의심스럽다고 생각한다. 뒤에서 두 사람을 따라가며 소녀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릴리는 리샤가 가면 때문에 루고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 틀림없다고 제안한다. 즉 그의 뚜렷한 목소리와 제스처는 놓치기 어렵다. 그녀의 말에 마야는 마침내 수수께끼를 풀고 모든 것이 가면의 잘못이라고 말한다. 일부 갑옷에는 착용자의 신원을 숨길 수 있는 인식차단 마법이 함께 제공된다. 여자의 기세가 워낙 강해서 그들은 그가 그녀를 위해 특별히 가면을 만들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높은 목소리가 루고 슬라이를 부르면서 그들의 대화는 중단됩니다. 고개를 돌리자 두 사람은 가면을 쓴 남자에게 아첨하며 몸을 밀착하는 많은 수녀들을 보고 놀랍니다. 그는 끊임없는 칭찬과 초대 물결에 갇혀 친구들에게 다양한 반응을 얻습니다. 그 젊은이는 순식간에 유명해졌고 마을에서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던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교회가 여자들로 가득 차 있지만 그곳에서 남자들과 교류할 기회는 드뭅니다. 결국 남성 성기사는 평생 독신으로 여신에게 헌신해야 합니다. 반면에 여자들은 자유롭게 원하는 사람을 쫓을 수 있습니다. 수녀들에게 둘러싸여 압도당하는 그를 본 마야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를 데려가려고 달려갑니다. 루고가 부드럽게 여자의 손을 잡고 그들 모두 사이에 거리를 두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충분히 잘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는 오늘 경비 근무 중이며 시간이 되면 다시 돌아오겠다고 사과합니다. 그 정중한 거절은 그가 얼마나 예에 바른지에 대해 모두 감탄하는 것으로 작용합니다. 다시 돌아와 서로를 보겠다는 약속을 한 후 가면을 쓴 남자는 릴리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무릎을 꿇고 군중이 약간 너무 많아졌다고 말했습니다. 부적절할 수 있지만 그는 그녀를 돕고 인도하기 위해 손을 내밉니다. 그는 그녀를 제대로 보호하는 것에 대해 계속 이야기하고 여성들은 얼굴을 붉히며 비명을 지릅니다.
그 젊은 약사는 똑같이 얼굴을 붉히며 당황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쳐다보며 그들이 같은 마을 출신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전의 수녀들은 모두 질투심에 비명을 지릅니다. 루고는 그들에게 미안하지만 낯선 지역에서 스파이가 어디에 있을지 모른다고 속삭입니다. 따라서 그 어린 소녀는 그것을 그에게 호의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상황을 이해한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군중으로부터 비명을 받습니다. 이것을 본 마야는 그의 기사도에서 소외감을 느낀다고 불평하지만 그가 두 손을 모두 사용하면 모두를 보호할 수 없다고 설명하자 곧 부드러워집니다. 모든 것이 해결되자 레이샤는 모든 사람에게 실현 시작을 계속하라고 지시합니다. 그 시점부터 투어는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그들은 심지어 대성당, 중앙재단, 심지어 합창단 방과 같은 중요한 장소를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릴리는 마치 신성한 테마파크에 있는 것처럼 황홀해합니다. 마이어는 감명받지 못하고 그녀를 바보라고 부릅니다. 그들이 있던 곳은 테마파크와는 거리가 멀었고 실제로는 견고한 요새였습니다. 밖에는 수많은 성기사들이 경비를 서고 있었습니다. 결국 성도들과 수녀들을 보호하려면 때로는 힘이 필요합니다. 어린 소녀가 현실을 깨닫자마자 그룹은 마침내 주요 행사에 도착합니다. 마지막 시설은 신성한 성소인 리틀레나입니다. 웅장한 문을 열자 그들은 눈부시게 밝은 거대한 열린 공간과 마주칩니다. 방문객들은 피상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으며 심지어 텅 빈 듯한 휑한 흰색이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가장 중요한 시설입니다. 결국 그곳은 신성한 경전이 보관된 곳입니다. 높은 계단 꼭대기에는 연단 위에 열린 채로 놓여있는 외로운 책이 있었습니다. 성녀 후보의 호기심을 본 레이샤는 손을 내밀어 그녀가 그것을 가져가도록 격려했습니다. 주저하며 그녀는 조심스럽게 루고에게 몸을 돌리고 필요할 경우 그가 그녀를 구해줄 것이라고 안심했습니다. 이와 함께 소녀는 계단을 오릅니다. 가면 보호자는 현재 어떤 위험도 감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여기서 거절하면 문제가 더 커질 뿐입니다. 그는 완전히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마침내 정상에 도달한 릴리는 앞으로 나아가라는 지시를 받습니다. 텅 빈 페이지를 보면서 그녀는 으스스하게 아라트 여신에게 기도하라는 말을 듣습니다. 높은 계단 꼭대기에서 릴리는 자신이 보는 것에 혼란스러워하고 놀랍니다. 그녀는 경전에 아무것도 쓰여있지 않다고 말하며 탈레샤를 부릅니다. 분명히 여신의 예언은 합당한 사람이 기도를 시작해야만 나타납니다. 이와 함께 그녀는 소녀의 손을 빈 페이지에 올려놓습니다. 그녀는 마을에서 말했던 신성한 계시를 떠올리며 아이에게 긴장을 풀라고 말합니다. 성녀 시험은 총 3번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왕국의 구원을 가져다주는 괴물에게서 태어난 아이젠 소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오랫동안 기다려온 누군가의 도착, 아마도 괴물과 싸울 수 있을 만큼 강한 사람일 것입니다. 세 번째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그녀는 소녀의 손을 꽉 쥐고 경전에 공격적으로 누릅니다. 마지막 계시는 골칫거리였습니다. 성녀로 선택된 사람은 비범한 재능을 가진 아름다운 인간이어야 합니다. 그녀는 그녀에게 아주 짧게 이야기했지만 그녀의 재능과 매력과의 짧은 만남은 성녀를 사로잡기에 충분했습니다. 불편함을 느낀 릴리는 벗어나려고 하지만 레이샤는 그녀의 팔다리를 꽉 쥐고 그녀의 눈을 노려봅니다. 성녀가 되기 위한 요건은 인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린 소녀는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한편 아래의 두 사람은 수상하게 조용히 지켜보며 두 여성이 서로에게 너무 가까이 있다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예언에 따르면 아집 마을에서 온 방문자는 실제로 괴물입니다. 이와 함께 그녀는 그것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궁금해합니다. 릴리는 빠르게 창백해졌고 도망치려고 하지만 상크테즈는 그녀를 완전히 만약 그녀가 도망치려고 하면 괴물로 간주될 것이고 그녀는 즉시 그녀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레이샤는 신성한 여신 앞에서 그녀의 무죄를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므로 기도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녀는 그녀의 손을 페이지에 강제로 대고 그곳에 유지합니다. 이와 함께 릴리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알고 공포에 질려 눈을 감습니다. 그녀가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눈부신 빛이 번쩍이며 제단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의 눈을 거의 멀게 했습니다. 경전이 근원이었고 최악의 상황이 현실로 나타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밝혀냅니다. 자신의 의심을 확인한 리샤는 겁에 질린 아이를 바라보며 마법진을 겨냥하고 그녀를 비참한 재앙의 괴물이라고 부릅니다. 불쌍한 소녀는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눈을 감았습니다. 또 다른 눈부신 섬광이 방을 비추며 신성한 벌의 전달을 알립니다. 그러나 일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아 루고가 때맞춰 그녀를 구하기 위해 도착하여 소녀를 안고 갑니다.
그는 무서웠을 거라고 사과합니다. 그의 팔에 상처가 났지만 긁힌 자국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레이샤는 그에게 비키라고 명령하고 더 많은 주문을 겁니다. 그녀는 소녀가 괴물이므로 가능한 한 빨리 제거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가 말하는 것에 충격을 받고 릴리는 자신을 방어하는데 잘하지 못하고 단순히 공포에 떨며 사실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녀가 얼마나 영향을 받았는지 놀란 그는 그녀를 꽉 껴안고 더 일찍 데려가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합니다. 성녀는 그들을 비웃으며 그녀의 소나기에서 벗어나는 생각 자체를 조롱합니다. 바로 그때 마야가 젊은이의 부름에 응답하며 쌍 위에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루고의 손을 잡고 두 사람을 운반합니다. 완전히 예상치 못한 일이지만 그녀는 미친 성녀를 탓합니다. 그들은 방에 있는 유일한 문에 도착하고 그 문은 금빛 마법진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그곳으로 데려온 것과 같은 텔레포트 마법이지만 이제는 성기사들이 들어오게 합니다. 레이샤는 위에서 불길한 미소를 지으며 그들 중 누구도 허가 없이 떠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거부했습니다. 알리즈는 그들의 전진을 막았고 알리시아는 뒤에서 그들에게 압력을 가했습니다. 그들이 루고가 다치는 것을 처음 봤고 꽤 심각해 보였습니다. 어린 소녀는 자신을 탓하기 바빴지만 가면을 쓴 남자는 그녀를 불러 손을 들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녀가 하자마자 마야는 그녀의 팔을 잡고 두 사람은 서로의 보살핌을 받게 됩니다. 그녀는 상황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그녀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알고 이해합니다. 그녀는 루고를 놓고 그에게 무사히 살아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정말 죽을 생각은 아니었지만 그는 깔끔하게 바닥에 착지합니다. 가면을 쓴 남자는 성기사 무리와 홀로 맞서지만 처음부터 치열한 충돌 대신 손을 듭니다. 그들에게는 그가 필사적으로 목숨을 구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둠의 마법 집중이 그의 몸 위에 나타났고 싱테스트는 그것을 고차원 중력 마법으로 인식합니다. 이에서 날아다니는 두 여성은 처음에는 혼란스러워하고 자신들이 주문에 의해 끌려 들어가는 것을 느낄 때 더욱 그렇습니다. 레이샤는 왜 그가 자신의 동맹을 공격하겠냐고 질문하지만 마야는 자신의 몸이 완전히 끌려가도록 하고 모두에게 길을 비키라고 소리칩니다. 기사들은 흔들리지 않고 공격할 준비를 하지만 루고는 친구의 능력을 절대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요정 여왕은 그를 조금 과하게 학대했다고 나무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전에 나섭니다. 강력한 바람 마법을 불러내어 그녀는 길을 막는 자들을 날려버리고 길을 엽니다. 릴리가 꽉 붙잡고 있는 가운데 그들은 재빨리 군중을 지나쳐 모든 사람을 능숙하게 피하며 문으로 향합니다. 이것을 보고 그들이 양방향으로 작동하는 전이 마법진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제 시간에 닿으면 그들은 다른 쪽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기사들은 마법으로 그들을 붙잡으라는 명령을 받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아가씨들은 어디로 가게 될지 전혀 모르지만 나중에 알아낼 수 있습니다. 릴리가 마지막으로 본 것은 루고가 군중 뒤에 서서 손을 들고 자신에게 맡기라고 말하는 모습입니다. 그의 자신감을 믿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두 사람은 사라지고 가면을 쓴 남자만이 성녀와 그녀의 선봉대와 함께 남겨집니다. 그녀는 그를 꾸짖으며 그가 그녀와 교회 전체를 적으로 만들었다고 강조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그는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의 오만함은 레이사의 심기를 건드리고 그녀는 자신이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하다고 말합니다. 결국 그녀는 한때 용사 파티의 일원이었던 성녀입니다. 성검을 소환하며 세계의 수호자는 타인을 해치는 모든 자들을 파괴할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녀의 무자비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직접 겪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부상당한 팔에서 연기가 나고 마법을 쓰지 않고도 즉시 치유됩니다. 이것을 보고 그녀는 성소에 3마리의 괴물을 들여보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루고는 자신이 괴물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그의 친구들이 그렇다고 해도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평화를 소중히 여기는 괴물이라고 합니다. 어쩌면 그들이야말로 인간과 함께 살아갈 자격이 있는 자들입니다. 레이샤는 공존이라는 개념에 분노하고 그것을 믿는 모든 자들을 제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돌진하며 그의 성스러운 칼날에 그저 얼룩이 되라고 말합니다. 한 번의 휘두름으로 그가 서 있던 곳 아래에서 빛이 솟아나와 순수한 에너지의 탑처럼 솟아올랐습니다. 에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물러서서 상처 없이 남아 있습니다. 중력 마법, 치유, 그리고 이제는 성검을 피하는 능력까지 모두 그를 위험한 존재로 여깁니다. 반복적으로 괴물이라고 불리며 그는 침착하게 걸어가며 전에 그녀가 자신을 그렇게 불렀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과거에 만난 적이 없다고 믿으며 다치고 물러서며 그것을 터무니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피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려는 듯 그는 정말로 기억하지 못하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기술과 그러한 위협을 제거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눈이 멀었습니다. 성녀는 칼날을 땅에 박습니다. 지금까지 교회를 위험에 빠뜨린 모든 자들을 죽였기에 그녀는 지금 당장 똑같이 하기로 결심하고 가면을 쓴 남자에게 불타는 마법 광선을 소환합니다. 그가 갇힌 동안 불타는 광선을 맞고 싶지 않아서 그녀는 신성한 기사들에게 기회를 잡아 괴물을 죽이라고 말합니다. 성녀의 공격으로 무력화된 루고는 기사들의 공격에 취약합니다. 적어도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전투에 간섭하지 말라고 경고하며 그는 꼼짝도 하지 않고 다시 중력 마법을 사용하여 모든 사람을 바닥으로 끌어내립니다. 방은 비명으로 가득 찹니다. 한편 레이샤는 그의 마법 숙달에 너무 감명을 받아 그에게 죄를 용서받고 그녀의 파티에 합류할 마지막 기회를 줍니다. 이미 그렇게 했었기에 그는 단호하게 거절하고 그녀는 이미 예상했던 대답입니다. 눈부신 배기가 그에게 향하고 성녀는 이번에는 자신의 승리를 상당히 확신합니다. 그가 서 있던 곳이 완전히 비어있는 것을 볼 때까지 말입니다. 그녀는 바로 따라가지 않지만 기사가 뒤에 있는 무언가를 알려줍니다. 돌아보니 그녀는 루고가 다친 주먹으로 빠르게 달려와 벽을 소환하여 막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녀는 충격을 완화하는 데 성공하지만 그 타격은 여전히 장벽을 뚫고 그녀를 밀어낼 만큼 강력합니다. 그녀는 간신히 칼을 땅에 박아 발을 딛고 가면을 쓴 남자조차 그녀가 막았다는 것에 놀랍니다. 지기를 싫어하는 그녀는 인류의 이름으로 돌진했습니다. 간단한 휘두름은 쉽게 피할 수 있습니다. 그는 그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심지어 그 이름도 알고 있습니다. 그녀의 혼란을 무시하고 그는 계속해서 활성화 조건은 칼로 공중에 봉인을 새기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최고의 대응책은 극도로 근접한 공격입니다. 주먹이 다시 그녀에게 달려들고 그녀는 그녀에게 쏟아지는 타격의 연발을 막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당연히 그녀는 자신의 약점을 알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 검수를 익혔습니다. 불행히도 상대는 너무 강하고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는 왜 계속 방어만 하느냐고 물으며 그녀를 자극합니다. 사람들의 방패로서 그녀는 그의 도발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의 눈을 들여다보며 그는 릴리를 회상하고 그녀는 그것을 인간과 섞이기 위해 정체를 숨기고 있는 위험한 괴물이라고 칭합니다. 반면에 루고는 그 괴물을 보호하기로 결심한 사람이었고 훨씬 더 위험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공격에서 틈을 발견하고 즉시 이동하여 이점을 활용합니다. 그녀의 발을 땅에 심고 그녀는 그에게 신성한 심판을 내리기 위해 그녀의 성스러운 칼날을 들어 올립니다. 칼은 부드러운 동작으로 휘둘러지지만 가면을 쓴 남자의 옆으로 비켜서는 것이 훨씬 더 부드럽습니다. 완벽하게 피한 그는 이제 반격하고 방어할 수 없는 여자를 강력한 회전 발차기로 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레이샤를 땅에 쓰러뜨릴 만큼 충분히 타격하여 그녀는 웅크리고 어디서 잘못되었는지 질문합니다. 용사와 그의 파티에 합류한 후 그녀는 성검으로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괴물을 베어 넘겼습니다. 결국 그녀는 왕국의 명령에 따라 용사의 머리까지 잘라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괴물들이 활발해졌습니다. 그녀는 오해했고 가면을 쓴 남자 앞에서 쓰러진 비난받아 마땅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녀는 자신이 중력 마법으로 짓눌려 죽을 것이라고 받아들이고 고개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루고가 위에서 무략을 한 병 통째로 쏟아붓자 그녀의 베일과 머리카락이 졌습니다. 그녀는 왜 그가 그런 짓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완전히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는 그녀가 흥분할 때마다 움직임이 섬세함을 잃는다고 말합니다. 게다가 그녀는 자신이 유리하다고 느낄 때 집중력을 잃습니다. 여인은 반박하려 하지만 그는 자신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나아지지 않았다고 말할 뿐입니다. 친숙한 밝은 붉은 머리카락이 나타나 완전히 그의 마스크를 벗자 방 전체가 고요해졌습니다. 루고는 자신의 진정한 정체를 드러내고 그녀가 한 일을 기억하라는 그의 명령을 상기시킵니다. 죽었다고 생각했던 지도자가 차가운 눈으로 자신을 맞이하는 것을 보고 레이샤는 충격에 떨며 그를 죽였던 기억에 사로잡힙니다. 그는 행설수설하는 싱테스트를 지나 뒤쪽에 있는 부상당한 기사들에게 걸어갑니다. 너무 가혹했던 것에 대해 사과하며 그는 그들에게도 릴리의 무략을 붓고 심지어 그녀의 작품을 홍보합니다. 그들은 그가 살아있다는 사실에 기분 좋게 충격을 받습니다. 한편 레이샤는 여전히 자신의 눈을 의심하고 있었고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그의 힘은 부인할 수 없었고 그가 그녀에게 한 짓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녀의 내면의 혼란은 그녀가 직접 그의 머리를 잘랐던 것을 기억하며 악화됩니다. 돌아보니 그의 차갑지만 씨앗을 뿌리는 듯한 시선이 그녀를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It's in for sure. 그는 진짜였고 그녀는 복수하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그녀를 돌려세우며 그녀는 서둘러 절하고 엎드렸습니다. 고개를 들지 않고 그녀는 사과하고 자신을 설명할 기회를 간청합니다. 젊은 남자는 침묵합니다. 그녀는 실제로 그에게 사과할 빚이 있습니다. 그날 그의 목을 베던 감각은 여전히 그녀의 손에 남아있고 그녀가 한 끔찍한 광경은 여전히 그녀의 눈 뒤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녀는 그의 무력한 모습으로 무자비하게 그를 쓰러뜨리고 그의 몸을 불태웠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털어놓지만 왕국의 명령 때문에 그렇게 했을 뿐이라고 덧붙입니다. 놀랍게도 그는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재빨리 고개를 들자 그녀는 그가 등을 돌리고 모든 것이 과거에 있다고 말하는 것을 봅니다. 그가 떠나는 모습이 그녀를 괴롭히고 그래서 이전 동료는 소리쳐 들어달라고 간청하고 그녀는 겁에 질렸다고 말합니다. 절망적인 눈물이 그녀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리며 그녀는 용서를 구합니다. 한편 알리즈는 그 불쌍한 모습을 참지 못하고 달려가 그녀의 주인을 달래줍니다. 그녀를 붙잡고 그녀는 루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묻습니다. 그녀의 갑옷을 보고 그는 그녀를 마을을 방문했던 기사로 알아봅니다. 그것을 확인하며 그녀는 자신을 성녀계인 호위병이라고 소개합니다. 어쨌든 그녀가 듣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며 그는 레이샤가 그를 죽였다는 사실을 다시 말합니다. 그 정보는 그녀의 심장을 떨어뜨립니다. 농담처럼 느껴지자 그녀는 스승이 죽었을 때 얼마나 슬퍼했는지 회상한다. 성녀 시험은 쳐다보지도 않는다. 그가 떠난 후 그녀는 새로 활동하는 몬스터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공격으로 부모를 잃은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열정적으로 일했다. 그들은 영웅으로 대체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 모든 곳을 여행했다. 이것은 또한 그녀가 마을에서 3명을 모집하고 싶어 했던 이유이며 그들 위에 서서 미소 지으며 즐거워했다. 그는 그녀의 행동이 훌륭하다고 말한다. 짧지만 강렬한 반응이 밤을 강타한다. 영웅 자신은 그러한 모든 노력이 거짓의 예관으로 이루어졌음을 암시하고 있다. 그는 그녀에게 대신 리샤에게 물어보라고 한다. 신관은 경비병의 포옹에서 벗어나 조용히 머리를 땅에 댄다. 완전한 불신 속에서 알리사의 얼굴에 혐오감이 쓰여 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사과뿐임을 깨닫고 배신자 스승의 몸을 꽉 잡고 비명을 지른다. 전체 신성기사단은 그녀를 믿었지만 그녀의 행동은 몬스터를 번식시켜 이전보다 더 많은 아이들을 고아로 만들었다. 수많은 동료들이 영웅이 남긴 공백을 메우기 위해 죽었고 그 모든 것은 그들의 지도자의 잘못이었다. 다시 한번 리샤는 경비병의 눈을 마주할 엄두조차 내지 못한다. 그녀를 보라는 말을 듣고 같은 시험이 그녀의 머리를 들어 올려 눈물로 완전히 뒤덮인 울먹이는 얼굴을 드러낸다. 그녀의 행동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알리즈는 스승의 사과가 아무리 많아도 받아들일 수 없다. 바로 그때 루고가 기사에게 너무 심하게 대하지 말라고 불렀다. 가장 화가 나야 할 사람에게서 이런 말을 듣는 것은 놀랍지만 그녀는 왕국의 명령에 따라 행동했을 뿐이므로 그녀 혼자만의 잘못은 아니라고 말한다. 그들이 싸우고 있던 곳이 실제로 악의 근원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다. 솔직히 말해서 전 영웅은 암살당하고 싶지 않다면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한다. 사실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살해당했다. 반항할 수 없다는 현실이 닥친다. 루고는 가면을 다시 쓰고 밤의 지도자를 부른다. 그는 자신이 아진 마을의 평범한 남자일 뿐임을 분명히 한다. 그녀는 그가 의미하는 바를 즉시 이해하고 거에 경례한다. 그런 다음 탈리샤를 불러 릴리, 마야 그리고 그들의 조용한 마을에서 손을 떼라고 명령한다. 여전히 고개를 숙이며 그녀는 명령을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나머지 기사들은 그날 일어난 일을 잊으라는 말을 듣는다.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면 그들 각자를 무자비하게 쫓아갈 것이라고 약속한다. 불굴의 영웅의 경고는 그들을 순종하게 만든다. 말하지 않아도 그를 감히 거역할 사람은 그 방에 아무도 없었다. 거에 잊을 뻔한 루고는 성녀에게 문을 열라고 부탁하며 그녀 외에는 아무도 열 수 없다고 덧붙인다. 땅에서 일어나 그녀는 따라가기 위해 달려가 손잡이를 잡는다.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이 어디에서 잘못된 길로 들어섰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토록 존경했던 남자에게 손을 들게 되었는지 자문한다. 문이 열리고 가면을 쓴 남자가 걸어들어와 무심하게 손을 흔들며 소란을 피운 것에 대해 사과했다. 자신이 죽인 남자가 다시 떠나는 것을 보고 여전히 평소처럼 쉽게 지내는 모습을 보자 리샤는 눈물을 흘리며 쓰러진다. 기사들은 그녀가 자신을 미워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알리즈는 진정된 것 같고 완전한 설명을 감히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존경하는 스승이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을 보는 것은 고통스럽다.
그녀는 진정으로 자신이 한 일을 후회한다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말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기사는 그 작은 여자의 떨리는 몸을 보고 그녀가 이미 자신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을 깨닫는다. 다시 한번 사과하며 그녀는 머리를 식히기 위해 떠난다. 한편 리샤는 신성한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는 것을 회상한다. 모든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녀는 경전에 손을 얹고 여신에게 기도했다. 황금 글자가 영웅을 죽이라고 명령하자 그녀의 얼굴에 충격과 혼란이 감쌌다. 그녀는 항의하려 했지만 계시는 계속되었고 그녀가 순종하지 않으면 나라가 멸망할 것이라고 말했다. 괴로워하는 신치테스는 즉시 그 문제를 오르트에게 가져가서 뭔가 착오가 있었을 것이라고 제안한다. 그러나 노인은 그러한 생각을 엄격히 거부하고 루크를 죽이기로 단호하게 결정한다. 분개한 그녀는 그가 그들 중 한 명이라고 항의하며 노인이 어떻게 자신의 가장 뛰어난 제자를 죽일 생각을 할 수 있는지 묻는다. 그는 여신 예언이 틀린 적이 없으며 그녀가 살아있는 누구보다 그것을 더 잘 알아야 한다고 추론한다. 게다가 영웅은 자신의 진정한 힘을 그들조차도 숨기는 버릇이 있다. 그들 모두 중에서 가장 현명하다고 여겨지는 오르크조차도 완전히 어둠 속에 갇혀 있다. 여전히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리샤는 마법을 모아 그것과 싸우려 하지만 괴로워하지 말라는 말을 듣는다. 그들은 그녀가 그를 이길 만큼 강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는 앞으로 나아가 그 문제를 왕에게 보고할 준비를 한다. 그가 하는 동안 그녀는 자신이 받은 계시와 그들이 오늘 세운 계획에 대해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말하자 그녀는 무릎을 꿇고 혐오감에 떨었다. 영웅이 그녀의 목숨을 아껴준 후 지금처럼 말이다. 한편 루고는 릴리가 인간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진 후 그녀를 돌보기 위해 수도를 가로질러 빠르게 이동하고 있었다. 수도로 돌아와서 마야는 릴리를 급하게 끌고 갔다. 기사들이 그들을 쫓아오고 있지는 않았지만 다른 적들이 있는지 알 수 없었다. 약사는 그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묻고 그들은 모든 도시에 존재하는 유일한 중립지대로 향하고 있다는 말을 듣는다. 한참을 달린 후 그들은 마침내 모험가 길드의 입구를 본다. 문을 박차고 들어가 그들은 간신히 안전을 확보한다. 그들의 갑작스러운 입장과 교회 복장은 안에 있는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함으로 마야는 서둘러 상황을 처리하고 갑작스럽게 들어온 것에 대해 사과하고 자신들을 교회 회원으로 소개한다. 어떤 사람들은 에레스로부터 요청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반면 실프는 보스를 만나기를 요구한다. 그러나 몇몇 익숙한 인물들이 끼어들어 그들이 거짓말을 하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말했다. 그녀는 너무 빨리 노출된 것 같아 당황한다. 릴리를 바라보며 요정 여왕은 먼저 그녀를 탈출시킬까 생각하지만 어디로 갈 수 있을까? 너무나 많은 생각들이 그녀의 마음속에 밀려왔지만 어린 소녀는 갑자기 안도하며 울었다. 혼란스러워진 마야는 고개를 돌려 마침내 루루와 가람이 위에서 그녀를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고 이해한다. 진정하며 그들은 리샤가 그들을 교회로 강제로 데려간 후 어떻게 곤경에 처했는지 설명한다. 같은 시험 친구는 그들을 노출시킨 것에 대해 놀라울 정도로 책임감을 느끼며 사과한다. 계속해서 그들은 모험가가 되기 위해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며 길드에 환영받는다. 마이어는 그 제안을 거부하고 그들은 루고를 모집하는 데만 관심이 있다고 말한다. 대신 그녀는 그들이 다른 이유로 거기에 왔다고 말하며 가면을 쓴 남자의 봉인이 찍힌 편지를 보여준다. 그는 알리시아가 마을에 오기 전에 그것을 자신에게 주었고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죄책감에 빠진 스승에게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루루가 중요한 사람들과 아는 사이인 것 같으니 그녀도 스승을 알아야 한다고 추측한다. 조사관은 어쨌든 가면을 쓴 남자에게 빚을 졌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 임무를 받아들인다. 그렇게 강력한 사람의 요청은 그녀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클 것이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길드장이 도와줄 수 있는 일일지도 모른다. 곧 방문객들은 입을 틀어막고 코를 막고 있는 자신들을 발견한다. 끔찍하고 가혹한 악취가 큰 방에서 새어나오고 있었지만 조사관들은 결국 익숙해질 것이라고 말한다. 가람은 그들이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말하며 웃는다. 길드장의 방이기 때문이다. 그가 문을 열자마자 끔찍한 악취가 터져나와 그들의 코를 세게 강타한다. 두 여자는 먼저 들어가고 싶지 않아 서로를 밀지만 어쨌든 둘 다 억지로 들어간다. 안에는 거대한 솥에서 무언가를 휘젓고 있는 외로운 사람이 보인다. 두껍고 끈적끈적한 액체는 작은 체구를 가진 소녀가 배합하는 약처럼 보였다. 루루는 방문객이 있다고 말하며 자신들을 알린다. 약간 놀란 그녀는 이상한 조합을 보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재빨리 파악한다. 그녀는 의자에서 뛰어내려 낄낄 웃으며 그렇게 긴장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그녀는 자신을 길드장이자
연금술사인 라라라고 소개하며 그들을 길드에 환영한다. 그녀의 장난스러운 미소와 이상한 자격 증명을 감안할 때 두 방문객은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릴리는 눈앞의 어린 소녀가 심지어 더 어린 것을 보고 스승이라고 믿을 수 없다. 게다가 마야는 그녀의 얼굴을 본 후 완전히 경계하고 있었다. 그녀는 헛되이 길드장이 아니라고 말하고 그녀의 몸에 있는 흉터가 모두 전투에서 생긴 것일 것이라고 지적한다. 라라는 그 추론에 그냥 미소 짓는다. 그녀는 진정한 전사의 자신감을 가지고 있으며 많은 전투를 보았을 것이다. 그렇긴 하지만 릴리는 뭔가 더 낯설지만 익숙한 무언가를 느낀다. 한참을 생각한 끝에 그녀는 그 소녀가 루고와 같은 분위기를 풍긴다는 것을 깨닫는다. 설명을 나중으로 미루고 마스터는 그들이 거기에 있어야 할 이유가 있어야 한다며 본론으로 넘어갑니다. 라라는 자리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며 자신에게 온 편지를 읽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직 보지 못했고 안에 무엇이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알고 보니 가면을 쓴 남자는 단순히 길드의 두 사람을 보호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친한 친구처럼 말하며 그녀는 그가 여전히 직설적이라고 말합니다. 마야는 다시 한번 가장 먼저 알아차리고 그 두 사람이 서로를 알고 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길드장은 그가 자신의 검술 스승이었다고 말합니다. 루고가 제자를 받을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모두가 놀랍니다. 그녀는 그답지 않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마법에 재능이 없는 소녀에게 모험 세계는 너무 힘들었지만 그때 그를 만났습니다. 그들의 훈련 덕분에 그녀는 아란코르가 되었지만 길드장이 되면서 더 높아질 수 없었습니다. 릴리는 그녀가 몇 살인지 조용히 궁금해하고 25살이라는 말에 충격을 받습니다. 라라가 장난스럽게 질문하는 동안 소녀는 당황하며 어떻게 계속 자신의 생각을 읽는지 묻습니다. 그녀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며 사람을 잘 읽는 것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그 아가씨는 실력이나 굉장한 힘에 상관없이 자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녀가 길드장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연금술사는 그들이 마을로 돌아갈 때까지 그들을 보호하는 임무를 받아들이고 교회가 쫓아오더라도 모든 책임을 집니다. 그들은 교회와의 문제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야는 그것이 그녀의 능력 때문인지 묻습니다. 말하자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는데 천재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수녀들이 길드로 달려와 루고를 떠난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자 가람은 그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습니다. 그들은 그가 기사들과 싸우기 위해 뒤에 남았다고 설명하지만 이 정보에 대한 반응은 미지근합니다. 아가씨들은 그가 얼마나 강하든 상관없이 그를 도와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라라는 그가 혼자서도 충분히 잘 헤쳐나갈 수 있기 때문에 진정하라고 말합니다. 그녀의 말은 그들의 마음을 진정시키지 못하지만 한 가지는 진정시킵니다. 뒤를 보라고 합니다. 모두가 팔짱을 끼고 조용히 듣고 있는 루고를 발견하고 놀랍니다. 제외하면서 그들은 서로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그는 자신의 팔을 보여주는데 이미 이전의 부상에서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자신의 힘을 비밀로 유지하고 싶어 그는 빠른 치유력을 약사의 무략 덕분이라고 말합니다. 릴리는 자신이 직접 만들었기 때문에 자신의 무략이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라라가 스승과 재회할 차례가 되어 걱정하게 만든 것에 대해 그를 나무랍니다. 그의 모습을 보니 변한 모습에 어쩔 수 없이 주목하게 됩니다. 그는 걱정하게 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다음에는 더 시간을 잘 지키겠다고 태연하게 약속합니다. 모든 말이 끝나자 길드장은 이제 먹을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텔레포트 이후로 아무것도 먹지 못했고 완벽한 타이밍으로 릴리의 배에서 방을 가득 채울 만큼 큰 소리가 납니다. 당황해서 얼굴이 붉어진 후 크고 맛있는 잔치가 그들 앞에 차려집니다. 어린 소녀는 포크를 들고 울고 있습니다. 먹을지 울지 선택하라고 하지만 그녀는 너무 많은 감정을 겪고 있어서 하나만 고수할 수 없습니다. 다행히 룰루가 그녀를 돌보고 콧물을 닦아줍니다. 그녀는 진정하려고 하지만 루고가 무사한 것을 보고 다시 눈물을 흘립니다. 곧 접시는 비워지고 배는 부릅니다. 라라는 그들이 즐거워해서 기뻐하고 다시 한번 길드의 보호 아래 그들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합니다. 감사가 오가지만 이제는 어려운 대화를 나누고 아라라트 교회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라라는 왜 교회가 그들 그룹을 쫓고 있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마야는 그녀가 물어봐서 기쁘고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 주도합니다. 불행히도 루고가 리샤가 릴리를 공격했다고 말하면서 그녀에게 많은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싸운 이유라는 말을 듣고 길드장의 표정은 놀라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곧 실망과 슬픔으로 바뀌며 그녀는 고개를 숙여 사과하고 같은 시험이 또한 그들의 멤버 중 하나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잘못이 아니므로 고개를 들라는 말을 듣지만 그의 과거를 아는 소녀는 그에게 힘들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에 루고는 옆으로 비켜서 나중에 개인적인 대화를 나누자고 요청합니다. 그들은 스승과 제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그것이 그들이 간섭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것을 압니다. 중요한 것은 리샤가 저지른 끔찍한 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모두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그는 개인적으로 그녀와 기사들에게 이야기하고 그들의 마을을 내버려 두겠다는 맹세를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의 하부는 그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전체 교회와 합의한 것은 아니지만 성인의 지위는 존중받아야 할 만한 것이며 그 지위는 전면전을 막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릴리는 그들의 진짜 관계가 무엇인지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고 거리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더 알고 싶지만 마음속 두려움을 없앨 수 없습니다. 길드장이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왜 리샤가 릴리를 먼저 공격했을까요? 그녀를 도시에 데려와 신성한 옷을 입혔기 때문에 이상합니다. 즉, 그녀는 성인 후보입니다. 방은 조용해지고 그들은 답변을 기다립니다. 성지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은 그녀를 후보라고 불렀지만 제단으로 걸어간 후 태도를 바꿨습니다. 바로 그때 릴리가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그들의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그녀가 무서운 사람이라고 밝히자 모두가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녀는 그것에 대해 언급하지 않으려고 생각했고 자신이 노출될까 봐 루고를 캐묻는 것을 멈췄습니다. 라라는 작고 귀여운 인간에게 무엇이 그렇게 무서울 수 있는지 궁금해하지만 약사는 그녀가 괴물이라고 밝힙니다. 청중들의 눈이 충격으로 커졌습니다. 불행히도 제단과 성경은 그녀의 비밀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녀는 친구들을 부르며 부끄럽게 고개를 숙이며 그들의 보호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말합니다. 마야는 그녀를 진정시키고 상관없다고 말합니다. 그녀도 괴물이니까요. 그녀는 필사적으로 소녀를 설득하려 하지만 그때 라라가 말했습니다. 길드장으로서 그녀는 맡은 임무를 포기하지 않지만 길드는 그들이 보호하는 사람들의 상황을 알아야 하므로 설명이 필요합니다. 방은 조용히 그녀가 말하기를 기다립니다. 릴리는 심호흡을 하고 자신이 임피유사라고 밝힙니다. 그 이름은 전설적인 여악마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 폭로에는 다양한 반응이 나옵니다. 민간인에게 가한 피해 때문에 위험한 생물에게 현상금이 걸려 있습니다. 그녀는 그것이 자신이라고 인정합니다. 룰루는 약사가 그녀를 어떻게 도왔고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지 회상합니다. 이 경우 가람은 결국 문제가 없을 수도 있다고 제안합니다. 임피유사의 힘은 마나 드레인인데 그녀가 만지는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한 접촉 후에는 무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 생물의 공격 및 생존 방식이지만 룰루처럼 가볍게 스치는 것은 힘을 활성화시키지 않습니다. 서부 대륙에서는 그들의 종족이 서큐버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갤렘도 처음 시작했을 때 그들에 대해 들었고 그가 쉬운 표적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릴리의 몸을 보면서 그는 매혹되기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고백하는데 그 발언은 그에게 고통스러운 벌을 받게 합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그들의 종족멸종에 가능한 원인을 검토하고 어린 소녀는 충격적인 것을 공유하게 됩니다. 분명히 그녀의 타고난 본능과 자연스러운 욕구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태어난 이후로 누구에게서도 만화를 흡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집마을로 돌아옵니다. 릴리의 진료소에서 약사는 침대에 누워 평소와는 다르게 검사를 받습니다. 그녀는 연구받는 사람이 되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채 거기에 누워 있습니다. 그녀와 임피유사가 태어난 이후로 누구의 마법도 흡수한 적이 없다고 밝힌 후 모두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직접적인 생존 원천이므로 그들은 그녀가 괜찮은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상하게도 흥미로워진 룰루와 라라는 즉시 몇 가지 테스트를 실행하기 시작했고 마치 짐승이 눈앞에 있는 신선한 고기 더미를 보는 것처럼 숨을 헐떡거렸습니다. 이에 길드장은 그녀의 외모를 주의 깊게 확인하고 그녀가 분명히 인간처럼 보인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룰루가 그녀의 축복을 사용했다면 알아차렸을 수도 있지만 그녀는 그것을 의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을까지 오게 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하지만 임피유사는 수도에서 비밀로 유지되어야 할 전설 속의 생물입니다. 그들은 필요한 모든 장비를 가져왔으므로 그녀는 가만히 앉아서 쉬기만 하면 됩니다. 긴장을 완화하려고 노력하지만 그들의 표정은 이상하게 교활합니다. 라라는 청진기를 들고 검사를 시작하기 위해 다가왔습니다. 특이한 점은 없었고 그녀는 완벽한 건강 상태였습니다. 릴리가 전에 건강에 문제가 있었는지 궁금해하며 식사 후에도 종종 배고픔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그런 경우에 뭘 했냐는 질문에 그녀는 유리 캐비닛으로 걸어가 알약 한 병을 꺼냅니다.
그녀는 보충제를 건네주고 그들은 그것이 로카 열매로 만든 모노 회복 알약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독학으로 개발했다며 수줍게 말합니다. 라라는 시험 삼아 하나를 먹어보고 만화가 몸에 차오르는 것에 기분 좋게 놀랍니다. 부드러운 마법의 온기가 퍼져나가고 생열매보다 효능이 더 강했습니다. 괴물을 이기기에는 너무 약하고 사람들의 만화를 빼앗고 싶지 않아서 그녀는 실험 끝에 알약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약사가 되었고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라고 말합니다. 미소를 지으며 라라는 길드에서 약을 팔 수 있는지 묻습니다. 그것은 그녀를 길드의 공식 약사로 만들어 더 쉽게 보호할 수 있게 해주는 멋진 아이디어입니다. 릴리는 부끄러워하며 거절하려 하지만 그녀가 그렇게 효과적인 보충제를 판매하는 것이 실제로 길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애초에 룰루는 그들을 만난 순간부터 이미 그녀를 영입할 생각이었어요. 이제 그녀는 소녀의 손을 잡고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묻습니다. 그것은 서로를 보호하는 상호 합의이며 누구도 거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은 루고에게 그 거래를 전달하고 그는 그 아이디어에 충분히 찬성하는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릴리를 건드리는 사람은 누구든 길드의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라라가 주인에게 얼마나 빚을 졌는지 언급하며 그녀는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하라고 말합니다. 넘어가서 루고는 리샤와의 악연에 어린 소녀를 끌어들인 것에 대해 사과합니다. 손을 흔들며 그녀는 그런 말은 필요 없다고 거절하고 사실 오래전부터 그를 의심했다고 인정합니다. 그에게는 처음 듣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가 갑자기 이상한 가면을 쓰고 마을에 나타났고 심지어 목욕할 때조차 벗지 않았다고 설명합니다. 게다가 그는 엄청나게 강했습니다. 그것은 그녀 자신의 죄책감과 괴물로 드러날까 봐 두려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의 부모님은 어렸을 때 살해당했고 그래서 그녀는 적응하고 조용히 살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가장 무서운 부분은 자신이 끊임없이 마을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는 사실과 자신 스스로가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비둘기 같은 시선으로 그들은 용서를 구하며 우는 불쌍한 소녀를 지켜봤습니다. 루고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괜찮다고 약속하고 모든 사람에게는 말하고 싶지 않은 과거가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의 친절함에 그녀의 마음은 찢어지고 마침내 안도감이 그녀의 몸을 감쌉니다. 릴리는 가면을 쓴 남자를 껴안고 계속해서 사과합니다. 그는 그녀를 따뜻하게 감싸 안아 보는 이들의 얼굴을 붉히게 할 만큼 사랑스러운 장면을 연출합니다. 나중에 진정된 그녀는 최근에 너무 자주 그들 앞에서 울었다고 말하지만 그들은 괜찮다고 말하며 이제부터 자신들을 의지하라고 말합니다. 넘어가서 라라는 루고에게 미래에 대해 이야기할 시간을 가질 수 있는지 묻습니다. 이로써 스승과 제자가 마침내 재회합니다. 사적으로 이야기하면서 루고는 라라에게 릴리의 정체를 당분간 숨기고 밤을 조용히 만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의 연줄로도 리샤가 정말 조용히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지만 그것은 그가 실제로 확신하는 한 가지입니다. 그의 근거는 신성한 예언 그 자체입니다. 아르준 마을의 괴물의 딸이 수도의 구원을 가져올 것입니다. 길드 마스터는 이 말을 처음 듣습니다. 루고는 마야를 말하는 줄 알았지만 실제로 릴리를 말하는 것이라면 성녀는 그녀를 모든 힘을 다해 보호할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룰루는 날개를 잘라냈을 때 생긴 인푸시스 흉터를 바라봅니다. 그들은 꽤 희미해졌지만 인간인 척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말해줍니다. 불행히도 그녀는 그렇지 않으면 인간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에 고통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뽑아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을에 들어갔을 때 그녀는 꼬리를 잊었다는 것을 깨닫고 서둘러 꼬리도 뽑아내 또 다른 흉터를 남겼습니다. 룰루는 그녀가 어떻게 그렇게 무심하게 끔찍한 경험을 공유하고 있는지 믿을 수 없습니다. 돕고 싶어하며 그녀는 치유 마법이 그것들을 없앨 수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즉, 인간의 치유 마법이 인푸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알 수 없으며 이는 양방향으로 적용됩니다. 또 다른 요인은 모노드레인으로 그들이 의도하지 않아도 너무 많이 가져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푸사를 위한 일반적인 방법을 남겨두지만 조사관은 갑자기 아이디어를 얻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종류가 하는 것처럼 모노드레인을 사용하라고 제안하지만 그것은 소녀가 가능한 한 피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녀는 누군가를 다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능력이 특별한 방식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괴물에게 하는 것도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한 가지 방법은 키스이고 다른 방법은 그녀가 소리내어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룰루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고 그녀는 키스에 대한 대안이 무엇인지 재빨리 깨닫습니다. 두 여성 모두 얼굴을 붉히며 그들은 그 옵션을 당분간 제쳐둡니다. 주의를 기울여도 인간에게 하는 것은 생명을 위협하는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 마야가 도착하여 그녀에게 아이디어가 있다고 말하며 대화에 합류했습니다.
놀랍게도 페이가 비슷한 시끄러운 입장으로 나타나 그녀가 그들의 대화 전체를 엿듣고 있었다고 공유합니다. 그들은 그녀가 이 시간 내내 침대 밑에 있었다는 말을 듣고 충격을 받지만 실프는 그들의 부름을 기다리며 모든 곳에 숨어있는 그들의 룸메이트입니다. 그녀는 릴리의 가장 민감한 비밀까지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어린 소녀는 으스스하게 변하며 그녀가 이 시간 내내 스파이 활동을 해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도망가면서 실프는 화제를 바꾸고 모노드레인 파트너를 제안하며 그들에게 후보자가 있다고 말합니다. 두 여성은 그들이 그 일에 완벽한 사람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 과정에 관련된 행동은 한 가지이지만 그것은 또한 생명을 위협합니다. 반면에 교활한 자는 많을수록 좋다고 말하고 갑자기 어린 소녀를 집 밖으로 끌어냅니다. 계속 걸어다니면서 그들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릴리는 그들이 늙은 추장에게 향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는 배출하기에는 너무 늙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의 선택, 룰루가 즉시 얻는 것을 남깁니다. 그들은 루고와 라라를 찾고 그들 모두가 함께 모여있는 것을 보고 놀랍니다. 한 번의 시선으로 길드마스터는 상황을 이해하고 가면을 쓴 남자에게 그들과 사업이 있다고 말하며 부릅니다. 페이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릴리가 루고에게 키스하고 싶어 한다고 밝힙니다. 그것은 젊은 여성이 처음 들었고 그 뻔뻔한 폭로에 그녀는 비명을 지르고 충격에 얼굴이 붉어집니다. 릴리는 재빨리 실프의 입을 막고 그녀가 갑자기 무슨 말을 하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그녀가 그녀를 많이 도왔다고 말합니다. 페이는 이것이 그녀가 은혜를 갚는 방법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녀는 단순히 소녀가 부끄러워서 말할 수 없었던 것을 말했습니다. 그녀는 반박하려 하지만 그가 그녀의 심장을 두근거리게 했던 순간들을 기억하며 얼굴을 부립니다. 비록 그녀가 이런 감정을 느끼더라도 그들은 그녀의 일에 너무 많이 간섭하고 있었습니다. 마야는 분위기를 읽지 못하고 소녀를 가만히 있다고 꾸짖습니다. 그녀는 그 남자가 그녀의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그가 완벽한 마나 드레인 파트너이기 때문에 그녀가 빌리는 것을 허용할 것입니다. 그는 마나의 거대한 풀을 가지고 있고 그녀가 끊임없이 마나 드레인을 사용해도 죽지 않을 것입니다. 라라는 비웃으며 그녀의 주인에게 소녀가 원하면 키스하라고 말하며 쌓입니다. 그 선택사항을 고려하여 그는 키스가 정말로 전송에 대한 유일한 조건인지 확인합니다. 그녀의 확언을 듣고 그는 그녀에게 걸어가 시도해보라고 제안합니다. 그녀의 얼굴은 다시 붉어지고 그는 당황하여 그녀가 열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도움이 되지 않고 대신 그녀에게 그냥 끝내고 키스하라고 압력을 가합니다. 릴리는 고개를 저으며 그녀는 항상 그래왔던 것처럼 건강하다고 주장합니다. 오해한 루고는 그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말하며 그녀의 눈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녀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그는 그녀의 모니터링 파트너 역할을 기꺼이 할 것입니다. 그들의 얼굴의 근접성은 그녀의 심장을 뛰게 만들었습니다. 한편 4명의 여성은 쇼를 보는 것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달려가 이미 일어나기 전에 상상하고 있었습니다. 참을 수 없었던 불쌍한 소녀는 갑자기 뛰쳐나가 그런 행동에 참여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거부했습니다. 어른들은 어색하게 거기에 남겨져서 서로를 너무 많이 놀린다고 꾸짖습니다. 2주 후 마나 보충제는 평소처럼 페이가 돕고 있는 릴리의 포션방에 포장되고 있습니다. 가람이 큰 가방을 들고 들어와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들은 위에서 전화하여 방금 끝냈다고 말합니다. 모험가는 지금 자리에 앉아 셀프가 그들이 준비한 알약 상자를 가져다 주기를 기다립니다. 그는 그 양에 기뻐하며 심지어 얼마나 인상적으로 포장되었는지도 언급합니다. 페이는 작지만 그녀의 노력과 근면함은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릴리가 곧 뒤따라와서 이번 배치가 충분한지 궁금해합니다. 주문을 확인하고 그는 현재 그들을 모두 가방에 넣고 그들이 어떻게 더 적은 공간을 차지하고 비용이 저렴하고 더 많은 만화를 제공하는지 얼마나 효율적인지에 대해 언급합니다. 능글맞은 표정을 짓고 가람은 아이에게 귓속말로 비법을 공유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다. 두 여인은 즉시 경계태세를 갖추고 누가 그에게 그런 질문을 하라고 시켰는지 물었다. 들킨 페이는 어린 약사의 친절을 이용하는 파렴치한 행동에 격분했다. 페이가 그를 세게 걷어찼지만 릴리는 그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며 진정시켰다. 그들은 그가 단지 시험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만약 그녀가 누구에게나 레시피를 넘겨준다면 그것은 길드의 사업에 해를 끼치고 파트너십을 위반하는 것이 될 것이다. 훌륭한 성적으로 통과하자 그녀는 그에게 자신의 거절을 보고하라고 말했다. 게다가 그녀가 그들에게 레시피를 준다고 해도 고려해야 할 다른 요인들이 너무나 많다.
이것은 사실이지만 그는 그녀에게 평판이 빠르게 퍼지고 있어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조심하라고 말한다. 조언에 감사하며 그녀는 페이에게 그녀가 찬 손으로 부어오른 가람에게 줄 핀켈러 몇 개를 가져오라고 부탁한다. 그녀가 멍든 팔에 발라주자 그는 방문 목적이 하나 더 있다고 말한다. 모험가는 그들에게 두 통의 편지를 건네는데 하나는 길드에서 온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성스러운 교회에서 온 것이다. 후자의 편지를 받은 릴리는 식은땀을 흘리고 얼굴이 창백해졌다.